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보면요. 네. 전부 다 극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해놓으면은 이 드라마에다 해놓으면은 저게 너무 과장되게 꾸며놓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억지로 6.25 전쟁에서 절반이 끌려가서 총살에 당했는데 9.28 수복을 해서 살아남은 것도 그렇고 예. 이런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련 고난을 어떻게 이렇게 마치 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가는 것처럼 예,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네. 요 투표 방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데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1차 투표로 끝났다면 YS가 대선 후보가 됐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YS가 얻는 표는 상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51%를 넘는 절대 다수가 아니라. 네. 근데 이제 2차 투표,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DJ가 절대 다수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결선 투표 제도인데 네. 프랑스는 어떻게든 한번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에 1등 후보가 과반을 못 얻으면 1등과 2등을 상대로 다시 한번 재투표를 해서 어쨌든 이긴 사람이 과반을 얻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결과가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예를 다를 것 들면 같아요. 87년 대통령 선거 때 결선 투표가 있었다. 누가 됐을지 제가 보기에 노태우 대통령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계속 대선 전에 후보 단일화 압력을 막 한다거나 뭐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투표 후에 DJ와 이철승이 이렇게 야합을 하잖아요. 나쁘게 보면 이제 YS 입장에서는 야합인 그렇죠. 거죠. 야합은 아니고요. 이놈들 밤에 아니 야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영삼 입장에서. 아니 그래도 우리가 영어를 정확히 해야죠. 그건 야합은 네.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렇게 정치인이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총재는 후보가 설정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당신이 네. 총재로 내가 나갈 때 당신이 후보로서 네. 나를 밀어주라.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또 이거는 김영삼 굉장히 입장에서는 역할 분담이에요. 네. 근데 어찌 됐든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혜성처럼 예. 승리를 이루어내서 김대중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네. 예. 그 그러니까 투표 이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이어가시죠. 야합이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정당하게 정책 연합 네. 또는 연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에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었던가 그때 예. 이제 극우 정당 후보가 2위까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우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나머지 정당이 힘을 합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마크롱 대통령이 나온 그 당하고 아마 이제 좌파당하고 같이 이제 연합을 했을 텐데 네. 그러면 결국 2차 투표 전까지 한 2주 뭐 이렇게 시간이 있는 동안에 결국 이제 딜을 하죠. 예를 들어 장관 그 자리를 사이에. 배분한다든지 정책을 이렇게 서로 섞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타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양극화가 지금처럼 심해지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는 이제 뭐 재미있는 정치 에피소드지만 네. 우리가 제도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이때 전당대회에 있었듯이 대통령제도 선거에 있었다면 87년 대통령 선거의 역사도 달라졌을 거고 92년 대통령 선거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그렇죠. 저는 지금과 바뀌었을 것 같네요. 왠지. 그런데 예.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그 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진인사 대천명의 네.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했듯이 이 박정희 10년 집권 세력의 그 강고한 기반 그 세력을 갖다가 맞대응하기 위해서 네. 다시 김대중 대통령은 거리에 나섭니다. 거리에 나선다는 게 광장으로 나오죠. 어떤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다. 아. 야당은 금전적으로도 집권 여당을 맞서서 대응할 수 없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그런 오로지 조직도 국민의 없다. 힘이다. 네. 이런 거군요. 돈도 조직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정보도. 오로지 기대고 그 힘에 기반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국민 대중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1970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여 동안에 전국 주요 도시를 가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책을 밝히면서 순회 연설회를 갔습니다. 예. 이제 또 강행군을 하면서 그 명연설을 들으려고 예. 사람들이 우리가 상투적인 표현으로 산을 이뤄요. 예. 가득가득 찹니다. 그건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요. 네. 거기서 김대중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이 어르신들이든 젊은 사람이든 와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텔레비든 영화든 기타 등등에서 오락거리가 원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 이제 우리 정치학자 공 교수님이 뭐 더 그 부분 정확히 아시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처럼 정치의식,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아마 없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근데 그때도 여전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김대중 연설회로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말을 재밌게 하죠. 네. 그때는 뭐 라디오도 얼마 없을 때예요. 1970년에 라디오 보급률도 얼마 없을 때입니다. 신문 보급률도 많지 않을 때고요. 뭐 텔레비전은 아예 없을 때고. 예. 아주 뭐 도시에 부잣집에나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라든지 오락거리가 그 유세판에 있는 거예요. 연설판에. 유세판이 예. 있는 거죠. 거기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막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화 같은 반응이 오는 거죠. 선생님 궁금한 게 예. 요즘도 어떤 그 빅매치, 예. 운동 경기 뭐 고추 경기라든지 하면 약간 좀 신인 선수들 먼저 이렇게 나와서 경기하는 이런 게 있듯이 또 예를 들면 뭐 임영웅이 등장하는 콘서트라고 하면 앞에 좀 미리 좀 신인 가수들이 좀 시간 때우기로 공연하듯이 혹시 김대중 대통령이 하기 전에 앞에 좀 연설은 있죠. 좀 약간 연설은, 피레미 연설가 아니요, 피레미급이 아니라 아. 대단한 예전에 정치 많이 하는 분들은 웅변가예요. 뭐 김상현 씨 같은 경우도 아주 대단한 연설하는 웅변가였고요. 그 다음에 뭐 이태영 여사 같은 경우 네. 이런 어른 직접 제가 그 연설을 들었는데요. 내용도 충실하지만은 그 수많은 청중을 그야말로 쥐락펴락 이끌어갑니다. 웃겼다, 분노로 치솟겠다가, 그 어떤 그게요. 네. 그 놀라운 연설을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연설 스피치 능력은요, 옛날 정치인들 그 스피치 연설 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어도요 굉장히 고상했어요. 이렇게 지금 막말 정치하는 데면은 퇴출당합니다.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에 국민 의식 수준이 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에 바라는 바가 컸어요. 그리고 점잖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퇴짜를 맞는, 그야말로 퇴출 정치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함께 원맨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연설에 함께 하는 분들이 같이 하는 그때 분들이 이미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민당의 후보가 되면은요, 이때는 우리가 모든 대통령 선거나 이런 선거에서 보셨다시피 일반적인 주요 당직자들이나 주요 당내 그 중간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의 예능 시간이기도 하고 정치 학습 시간이기도 하고. 그 제가 봤어요. 예. 그럼 한번 그런 행사가 몇 시간 지속이 되나요? 그냥 한나절 노는 거죠. 한나절 한나절 동안 연이어서 계속 이 버라이어티 쇼네요. 라이브 쇼를 노래도 이렇게 부르나요? 보시는 거고요. 가수도 좀 등장하고. 그것은 1971년에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당시 71년에 이제 김상희 가수가 불렀던 그 대머리 총각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8시 출근길에 만나는 대머리 총각. 근데 그걸 미남 대통령으로 개사를 해요. 미남 대통령. 네, 대머리 총각을 미남 대통령으로. 네. 그때부터 그걸 최초죠.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네. 최초로 시도한 겁니다. 캠페인송. 와, 신기하다. 최초로 도전하시는 게 되게 많았네요. 그러니까 피켓팅 아까 노가바가 이 원조네요. 네. 그리고 그 네. 개사하고 또 궁금한 게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제 세력을 확장시키러 갔을 때 그 선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해는 없었나요? 그러게요. 네. 그 방해가 야유단이라든지. 그때는 이 사람들이 글쎄요 야유단으로 돈에 팔려가고 이런 것이 그때는 도입되기 전이죠. 도입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요 경호팀이 꾸려집니다. 그렇죠. 법정에. 그렇죠. 후보가 되는 순간 경호팀이 꾸려져요. 비록 뭐 총은 들고 있지 않지만 아주 그 호위무사 같은 그런 충직한 후보에 대한 충성심과 어찌됐든 후보를 옹이하겠다는 옹이해서 보호하겠다는 그러한 그 순혈한 마음을 가진 경호팀이 막강하게 꾸려집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경호팀장이 박성철이라고 해병대 장성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제1야당의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경호실장,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호실장급이 이미 경호팀을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는데 아주 참 유치한 테러가 있었죠. 어떤 테러였어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장이 정일영 박사예요.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거기에 불을 내버리죠. 선거 캠프예요? 정일영 박사의 자택에. 거가 선거 기밀 자료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불을 질러버려요. 고양이가 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쪽에서 뭔가를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다 날아가 본 거예요. 그렇죠. 일전에 전국 행정 정산망이 마비되어 버렸잖아요. 그걸 고양이가 누가 그랬다니까. 고양이가 불씨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테러를 가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 후보 집에도 그런 엉터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14살짜리 김대중 후보의 조카가 그렇게 했다고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몰아가요. 그렇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치 테러를 박정희 당시 정부, 공화당 중앙정부 이런 집권 세력들이 자행을 하죠.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지명대회 이제 당선 이후에 조금 더 짚어볼 게 이제 처음으로 정말 그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참 가슴이 벅찼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한 것들 중에 조금 살펴보고 싶어요.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관해서는 4대국 안전보장론, 3단계 통일론 이렇게 좀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았어요. 그분은 우리가 앞 시간에 이야기 나눴다시피 젊은 날 목포일보 사장을 하셨어요. 그 당시 목포일보는 7대 도시 중에 들어가는 목포도 큰 도시이지만 그 7대, 10대 도시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포일보가 지방에서 발행되는 신문 중에서 가장 부수가 많이 나가는 가장 권위 있는 지방 신문이었어요. 그 신문사 사장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그건 언론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서울에 가셔서도 제일 먼저 활동을 시작하신 것이 동아일보, 사상계 이런 언론기관 매체에다가 계속 원고를 기고를 하십니다. 지금도 그 원고들이 다 남아 있어요. 전집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런 미디어를 활용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면의 정서를 빨리 이렇게 접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당신이 또 접하신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네. 1960년에 처음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까지도 방문하신데 그때 그 적어놓으신 글들을 보면요. 와, 미국에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아주 대륙을 횡단하는 고속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눈여겨보는 대목들을 전부 메모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글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문화 예술의 발전은 이렇게 눈부시다. 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활기에 넘쳐 있다. 우리도 언제 민주주의가 실현돼서 우리 국민들이 활력에 찬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 이런 경제가적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네.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4대국 안전보장이 당신의 정책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네. 교수님 4대국 안전보장론 이겁니다. 요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전쟁을 벌였죠. 네. 또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전쟁을 벌였죠. 예. 미국만 우리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미국은 전쟁을 안 벌였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러시아, 청나라, 중국이죠.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갖고 있고 경제 대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 분단의 말하자면은 원인 제공자 원흉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이 4대국을 말하자면은 설득하지 않고서 또 4대국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4대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네 나라와 친히 지내야 된다. 온수져서 지낼 필요가 없다.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4대국의 안전보장이에요. 네. 그런 4대국의 안전보장 속에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평화적인 교류. 예. 예. 우선 평화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류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죠. 공존이 되죠. 평화로운 공존이. 평화 공존. 그 다음에 평화 교류, 평화 공존의 토대에 의해서 우리는 평화적인 통일을 마침내 이루어가자. 네. 그게 3단계 통일이에요. 네. 정말 선구적인 요즘도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게 육자회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육자가 결국 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핵심이라는 것은 뭐 진작부터 이제 꿰뚫어 보셨고, 저는 또 놀랍게 느끼는 게 오늘날 이제 그 90년대 이후로는 이른바 지구화, 세계화 시대라고 그래서 네. 정보도 많이 개방됐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도 다 돌아다닐 수 있고 이제 이런 자유로운 시대인데 정작 전 세계적 시야를 잘 가지지는 못하고 기껏해야 이제 대한민국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반면에 네. 이 당시에 굉장히 무슨 해외 유학파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으시고 네. 정세에 밝고 그리고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 한반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4대 강국이 합의하에 이 한반도를 안전한 지대로 보장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발상,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이후의 외교정책 통일로까지 다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성 있고 또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다시 뭐 신냉전이라는 말을 쓰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고 또 다시 이제 뭐라 그러죠? 북중러 이제 삼국 동맹이 이제 형성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한미일 동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대결의 방식으로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아이디어라면 김정은 대통령은 그런 식의 대립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립하는 세력들을 어떻게든 뭐랄까요? 이 합의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가 발상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말하자면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국제 정치에서
현실주의 노선하고 자유주의 노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은 결국 힘의 논리가 제일 중요하고 모든 나라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는 남을 뭐 쥐어박지 않으면 안 되고 남이 찌그러져야 내가 안심하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북중러 3국이 똘똘 뭉치면 우리는 한미일이 뭉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수준에서부터 협력을 하자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만나다 보면 서로 이해하는 정도가 늘어나고 또 교류를 하다 보면 공통의 이익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공동의 이익이 각자의 이익보다 더 커지는 순간 이제는 이걸 깨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가지고 막 경쟁을 하면 삼성전자 골치 아프잖아요. 이제 우리더러 중국하고 단절하라고 그러면 뭔가 손해가 크면 그러고 싶지 않죠. 이것처럼 손해가 커서 단절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공동의 이익을 키우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무엇이 옳으냐 이건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이 한동안 러시아에 대해서 취했던 정책이 그겁니다. 뭐냐면 에너지를 우리가 사줄게. 천연가스 우리가 사서 너희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면 너희도 그것을 포기하기 싫어서라도 유럽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났잖아요. 그리고 가스라인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니들 한번 추워봐. 나 돈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자유주의적 가설이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크게 길게 역사를 보면 이 자유주의적 가설이 설득력을 얻는 어떤 협력의 시기가 있고 자유주의적 가설이 무너지고 현실주의자들이 득세하는 또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동절기가 있습니다. 빙하기가. 그래서 지금은 보면 서로 이제 공동의 이익 따위는 아랑곳하고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좀 약간 좀 엄혹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언제 그런 때가 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님은 본인의 20세기 내내 이런 관점을 이제 일관되게 추진하셨고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자유주의자였지만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자유주의자의 면모를 보이셨고 그래서 오히려 그 원칙을 가지고 미국조차 견인할 정도로 미국은 왜냐하면 맨날 시기마다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또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개입주의적이었다가 고립주의적이었다가 막 패권적이었다가 좀 자애로웠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일관된 원칙으로 미국을 자꾸 끌어들이죠. 뭐 아무튼 이때부터 본인의 사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자리 잡았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날 요 나이대의 40대 정치인들이 이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때 이제 연설 때 한 얘기 중에 보면 목포역 광장 유세 때 했던 얘기인가 싶은데 그러니까 본인을 그냥 목포의 정치인으로 인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목포의 정치인으로 뽑아달라고 하는데 날 뽑아주면 내가 대한민국의 정치인 동시에 세계적 정치인이 되겠다. 해안이 대단했죠. 저희 시간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러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방대한 서적을 통해서 학습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 김대중 전집 글을 읽어보면요. 이미 48년, 50년대 이런 48년 이후로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단어를 많이 쓰셨고요. 그 논지가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지금 그 논지를 읽어도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1963년 국회 의정 활동하시면서부터는 국회 도서관을 제일 많이 활용하신 분이고 이용을 하셨죠. 그 다음에 또 연구소를 제일 먼저 차리신 분이에요. 국회의원 하시면서 내문제연구소 여기도 타이틀이 좋잖아요. 내외, 국내외라는 거죠. 국내에 갇혀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항상 국민의 지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의 모습, 그 다음에 집합적 지혜를 이렇게 함께하는, 공유하는 그런 집단지성과 더불어가는 정치활동 이런 데서 위대한 지도력을 갖추시고 사상과의 경지에서 그야말로 한 나라의 미래까지를 내다보면서 어마어마한 설계도를 그리신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김대중이
그려놓은 70년대, 80년대 그려놓은 90년대 그려놓은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아마 건축을 시작한다고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67년부터 70년대까지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70년 이후에 또 DJ의 삶을 암울한 시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대통령 예. 선거부터.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